뭐라고요? 아니, 제가 여기에서 해준 일이 얼만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날 7년째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은 남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패션 디자인 회사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직장을 다니며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곳이지만 무의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조차 저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부러워했고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반응들이다 보니 저 또한 억지로 여기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직원은 해고를 당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저는 오늘 사장실에 불려갔고 대놓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고 분해서 사장님에게 따지기도 했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회사에서 저는 늘 의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회사에서 잘렸음에도 위기감이나 분노감보다는 오히려 잘 됐다는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볼까? 하는 설레임도 들었죠. 그런 마음도 잠시 저는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싶었던 것을 아무 고민 없이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화장품 등등 충동적인 쇼핑을 하기 시작했죠. 회사에서 잘린 주제에 말입니다. 마음껏 쇼핑을 하다 보니 쇼핑도 이제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과 타인에게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몇 년 전 한 식당에서 먹어본 음식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음식은 닭고기를 사용해서 양념장과 야채를 넣고 볶듯이 익혀 먹는 닭갈비라는 한국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평소에 한국 음식과 양념에 관심이 있어서 집에는 한국 고추장과 간장 등의 양념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맛을 기억하며 갑작스럽게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비슷한 맛이 나왔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아주 맛있었죠. 조금은 즉흥적이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내 새로운 직업은 음식점 사장이다. 저는 결심을 하자마자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해봐라는 식이었고 친구들은 네가 무슨 요리냐며 비웃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하던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었죠. 에이버리, 네가 그동안 디자인 업계에서 쌓은 커리어를 생각해. 그동안 그쪽 일 잘해오지 않았니? 나 같으면 그냥 디자인 쪽에서 계속 일하겠다. 그리고 네가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래?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냐. 전문적인 셰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던 일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건 확실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괜한 말을 꺼낸 건가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응원을 해주길 바랬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한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고 내가 만든 한국식 닭갈비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친구 중에는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인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죠. 그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은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메뉴임에도 맛있게 먹었고 다들 맛있다는 반응이었죠. 단 한 명의 친구만 빼고요. 식당을 운영하던 친구는 제 요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제 입맛에는 엄청 맛있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오히려 제 입맛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큰 숙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즐거워하고 흥미를 보이는 분야가 요리였는데 이쪽은 내 길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죠. 테이블을 정리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택배가 왔고 저는 택배 상자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는 아직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와 쇼핑백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느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직장에서도 해고된 주제에 대책 없이 낭비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필요도 없는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저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겠다니 정신부터 차려야 했죠.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기로 했습니다. 계획표를 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일 처리를 하기로 했죠. 제가 처음 먹어보고 그 맛에 반했던 한 식당에 찾아가 다시 한번 닭갈비 요리를 먹어보았습니다. 역시나 맛있었고 계속해서 먹고 싶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 맛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이것저것 적어가며 레시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매콤하고 고소하면서 작고 손이 가는 닭갈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원하는 수준의 닭갈비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음식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에게만 시식을 해보였습니다. 친구는 제가 만든 닭갈비를 몇 점 먹더니 아무 말 없이 계속 식사를 해나갔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친구의 반응을 기다렸죠. 이번에는 저번보다 잘 먹는 것이 좋은 피드백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포크가 테이블에 놓이면서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에이버리, 미안한 말이지만 너한테는 요리 쪽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음식으로 돈을 받고 손님에게 팔기 시작하면 석 달 안에 그 식당은 망하고 말 거야. 저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친구네 식당을 나와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의 말이었기에 제가 체감하는 그 말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의욕을 잃었습니다. 요리 쪽은 제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죠. 제 주변 사람의 입맛조차 만족시킬 수 없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포기하고 원래 하던 디자인 업계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다시 그늘이 생겼습니다. 생기가 없는 얼굴로 또다시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이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이버리, 얼마 전까지 표정이 좋아 보이더니 오늘은 영 어둡구나. 식당 준비가 잘 안 되니? 엄마 입맛에는 네가 만들어준 닭갈비 요리가 아주 맛있던데 만약 이번에도 네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시도조차 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괜찮겠니? 실패가 두려워.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 부딪혀보는 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 저는 이때 어머니가 해준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저에게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국 어머니 말씀대로 이번 기회를 잡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레시피 확립을 위해 마지막으로 최종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를 이용해 한국식 닭갈비 레시피들을 보며 참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식 닭갈비 본연의 맛을 구현하면서 저만의 특색을 입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맛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식당을 알아보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에 맞추다 보니 테이블 5개 정도의 작은 규모의 식당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조차도 즐겁고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는 식당들이 즐비한 동네여서 경쟁도 치열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다른 식당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식당을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잠재적 손님들에게 닭갈비 무료 시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인과 친구들에게 시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던 손님들이 시식 코너에서 닭갈비를 먹어보았고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가게 위치와 메뉴가 적혀있는 광고지를 나눠주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렇게 약 일주일을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하고 정식으로 식당을 오픈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료 준비를 해야 했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오픈하기 3시간 전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재료 준비를 하던 중 식당 오픈도 하기 전이었는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며 죄송스럽게도 손님들을 잠시 밖에서 대기하시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줄이 길어졌고 저희 식당 닭갈비를 먹기 위해 동네 골목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오픈 첫날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기억도 잘 나질 않았습니다. 생각외로 반응이 좋았고 첫날부터 식당은 대박이 났습니다.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실시했던 무료 시식 이벤트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때 시식을 해본 사람들이 회사나 가족들에게 입소문이 번지면서 대박이 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손님들도 추억의 맛이라며 극찬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한국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닭갈비 요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도 닭갈비 메뉴를 자신의 식당에 새롭게 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식당을 오픈하기도 전에 닭갈비 메뉴를 출시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좀 충격이었죠. 저한테는 이 메뉴로 장사하면 석 달 안에 망한다는 악담까지 했던 친구가 저 몰래 그 메뉴를 자신의 식당 메뉴에 올리다니요. 하지만 저는 모른 채 했습니다. 제 식당 운영만 해도 벅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식 제육볶음 메뉴를 신메뉴로 연구 중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참 좋습니다. 너무 맛있고 정겹거든요. 한국 음식 덕분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도쿄 중심부인 시노쿠보의 어느 식당. 와, 이거 무슨 음식이에요? 엄청 매콤한데 자꾸 당기는 맛이네요. 네? 한국 음식이라고요? 일본의 어느 골목 식당에서 미모의 젊은 프랑스 여성이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동양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은 대화를 하던 중 음식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매우 놀라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프랑스 여성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알아온 모든 것들의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프랑스에서 평범한 인생을 살던 미래유라고 합니다. 어느덧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온 세월이 모국인 프랑스에서 살아온 날들보다 더 길어졌네요. 과거에는 제가 한국이라는 아시아 국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많은 주변인과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으로 인지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제가 20살이 되어 성인이 된 해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시아의 국가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는 일본이 전부였지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도 어릴 적 부모님이 선물해준 게임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만화, 게임 등의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당시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친숙함을 느꼈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 생각에 용돈을 모으고 파트타임 일을 하며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뒤바뀌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결국 저는 모은 돈으로 일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만화와 게임 외에도 많은 즐길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음식과 관련해서는 정말 만족스러웠죠. 신선한 해산물을 약간은 시큼하고 달콤한 양념이 되어 있는 밥알을 뭉쳐 거기에 얹어서 먹는 초밥이라는 음식은 저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그 외에도 라멘, 우동과 같은 면 요리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일본 곳곳을 여행하던 중 저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분명 일본 골목에 있는 식당이었지만 사뭇 이질감이 드는 특이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먹자골목에서는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골목이었지만 유독 그곳에는 많은 인파가 드나들었습니다. 잠깐의 대기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보지 못했던 특이한 요리들이어서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시그니처 메뉴를 시켰죠. 그 음식을 한입 베어 문저는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와, 이거 무슨 음식이에요? 엄청 매콤한데 자꾸 당기는 맛이네요. 네? 한국 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아시아 국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님은 음식 맛에 놀라는 제가 웃겼던지 살짝 미소 지으며 음식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며 알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식이라는 소리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 나라에 간다고 해서 그 나라의 문화나 음식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에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은근히 이곳에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들이 많고 인기가 있었기에 저 또한 저절로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먹은 연탄불에 구워진 빨간 양념 불고기는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맛에 불맛까지 더해져 그 맛이 아주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한국에 가면 여기보다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천지에 널렸다는 말도 해주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한국에 반드시 여행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미식의 도시로 불리는 만큼 저 또한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먹은 양념 불고기보다 더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한 곳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곳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실 여행의 목적만을 가지고 일본 여행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공부에 뜻이 없기도 했고 달리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관심 있던 일본에 가서 여행하다 보면 새로운 깨달음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행하게 된 거였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한국 음식의 경험은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죠. 일본에는 미안하지만 저는 그 식당에 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한국 여행을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지금의 저에게 더 관심이 끌리는 건 한국 쪽이었습니다. 저의 이 선택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놀라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이미 현대화와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문화와 전통들이 많은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건축 양식들은 독특했고 언어와 글자체계 등도 같은 아시아인 일본과는 또 완전히 다른 수준의 개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여행하면서 놀랐던 점은 한국인들의 성격이 엄청 급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점들 덕분에 그토록 이른 시일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지금의 한국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한국 음식들을 많이 접해본 저는 한국만의 개성이 뚜렷한 음식들에 반해서 한동안 식당들만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매콤한 음식들을 위주로 먹었는데 프랑스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맛이라 더더욱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식당을 돌아다니던 저는 금세 여행 경비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좀 더 한국의 다른 문화들도 경험하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얇아진 저의 지갑 사정은 냉정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실컷 먹기만 하고 돌아가는 여행길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느낀 점과 아이디어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겪다 보면 식견이 넓어지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처럼요. 다만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더 좋은 경험, 도움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은 들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여행길이었지만 큰 기대에 비해서는 얻은 게 별로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에 가는 대신 한국으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여행이 되지는 않았을까? 심지어 일본에서의 여행 기간이 시간을 낭비했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프랑스로 다시 돌아간 저는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제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일하며 하루하루 생활을 보냈습니다. 다만 그들과 다르다고 할 만한 특이점은 여행이 끝난 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어 공부를요. 아마도 그때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졌나 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쩌면 조금은 특이한 저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였을 수도 있죠. 그 나라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와서 낮에는 일하고 퇴근 후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의 여행길이었죠. 저는 한국어를 수준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여행길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는 내내 도착해서도 제 입가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번 한국 여행에서는 거의 식도락 기행을 하듯 먹기만 하던 여행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한국 문화 체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프랑스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승객들이 서로 밀치거나 서로 언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살짝 긴장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승객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였습니다. 시간은 오전 시간이었고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버스 안은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서서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중이었죠. 그때 제 앞에 있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저에게 불어를 하며 자리를 양보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고함을 지를 뻔했습니다. 미성년자 학생이 불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그 학생이 저에게 좌석을 양보해주겠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한 번 놀랐죠. 제가 휴대폰으로 메모하는 장면을 보고 이 학생은 제가 프랑스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불어를 배워서 저에게 불어로 대화하게 되었다고요. 저에게 자리를 양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원래 어른이나 노약자, 임산부가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거나 배려를 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 같은 거라고 말했죠. 저처럼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좋은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랬죠. 그 한국인 학생을 보고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친절함과 예의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국민성을 가진 국가의 장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저의 개인적인 진로나 미래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한 저는 너무나 뜻밖에도 한국 학생을 통해 큰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여행을 마친 저는 프랑스로 돌아와 원래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한국 관광 가이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계획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그 꿈 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자유분방하게 자식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여행이며 한국어 공부며 방관하고 있었지만 제가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집착하는 것 같다며 저에게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까지 하셨죠.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열의를 느끼자 부모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이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지속해서 한국을 방문하였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관광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아야 했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가 한국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한국의 관광 가이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관광하게 된다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그런 일들도 가능했기에 자유여행만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에게 안성맞춤이었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을 여행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돈까지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직업은 저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20대 초반에 일본을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던 식당이요. 지금 남편이 바로 그 식당의 사장이랍니다. 그 사람은 원래 부모님 두 분이 한국인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만 자라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운영 중인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파는 것도 부모님에게 전수받은 레시피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식당에 방문했던 그날 자신이 해준 한국 요리를 너무 맛있게 먹는 저를 보며 한국 음식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해져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라고 했죠. 지금은 우리 둘 다 한국에서 터전을 새롭게 잡아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가이드 일을 그만두고 번역 일도 하고 한국과 관련한 콘텐츠 사업을 하며 한국인 남편과 오손도손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지금과 같은 생활,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요?